토트넘이 17라운드에서 승리하면서 4위 맨시티와 승점이 33점으로 동점이 된 상황에서 이제 상위권 팀 중에 맨시티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맨시티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세르비아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미 1위 확정이었다 보니까 주전 선수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선수들 체력 관리에 힘을 썼습니다. 맨시티는 챔스에서는 무리 없이 순항을 했지만 오히려 리그에서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맨시티가 올 시즌의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4연속 리그 우승을 도전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3패를 당하고 무승부로 승리를 놓치는 경기도 3경기나 되면서 우승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자존심도 좀 상할 수 있었죠. 맨시티는 전 세계 최강팀 아니겠습니까? 꼭 전술과 팀워크만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선수빨도 제대로 한몫하죠. 맨시티에는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홀란이 있고 세계 최고 미드필더 데브라이너가 있고 세계 최고 수비형 미드필더 로드리가 있고 가장 비싼 센터백 그바라디올도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몸값만 1조 5천억으로 평가받은 어나더 레벨 팀입니다. 시즌 전부터 맨시티 우승 확률을 대단히 높게 받고 2연속 트래블 도전이라나 아무튼 부러운 팀입니다. 이런 팀이 부진하게 된 이유는 팀의 핵심인 데브라이너가 개막전에 장기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대형 악재가 시작됩니다. 사실 데브라이너는 부상자 명단에 오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죠.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이미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과르디올라는 컨디션 난조의 데브라이너마저도 신뢰하면서 그를 계속 활용했고 맨시티는 최강팀인 만큼 경기 수도 어마어마해서 결국 데브라이너는 제대로 근육이 터지고 맙니다. 5개월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브라이너가 인터뷰를 하면서 빨리 돌아오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는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여유가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데브라이너가 1월 중순 정도면 돌아온다네요. 암튼 데브라이너의 공백이 컸고 로드리가 다이렉트 퇴장을 한번 당하면서 그 사이 성적도 좋지 않았고 의외로 귄도암, 마레즈 공백도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 없어도 사실 알바레즈, 도쿠, 제크 릴리시, 필포든, 베르나르도 실바 이 정도도 충분한 공격진인데 말이죠. 그리고 혼란이 시즌 초반 대활약을 하다가 점점 힘을 잃고 있고 잔부상도 당하고 이번 17라운드에서도 혼란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스톤빌라전 패배 후에 열흘째 쉬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경기는 4경기나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도쿠라는 선수도 좋은 활약을 하다가 토트넘과 붙은 후 부상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의외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의 17라운드 선발 라인업은 에데르손 골키퍼, 워커, 디아스, 아케, 그바라디올, 리코 루이스, 로드리, 베르나르도 실바, 포든, 그릴리시, 알바레즈가 출격했습니다. 살짝 2% 아쉬운 라인업일 수 있지만 이 17라운드는 맨시티의 홈이었고 여기에 초대된 팀은 리그 하위권으로 처져 있는 경기당 득점 1점이 안 됐던 크리스탈 팰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컨텐츠에서 맨시티의 승리가 당연히 예상되다 보니까 이변이 생기길 바랬던 거죠. 이변이 발생하면 토트넘과 승점차가 좁혀진 상태로 챔스권은 혼돈 그 자체가 되니까요. 맨시티가 완전체가 되기 전에 승점을 많이 이뤄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 경기 맨시티의 승리 확률 예측은 90% 가까이 됐었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는 5%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전반 4분부터 퀄리티 높은 크로스에 완벽한 헤딩슛이 나오면서 크리스탈 팰리스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저지할 강력한 한 선수가 있었네요.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 수문장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더니 경기에서 몇 골을 막아냈는지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렇다고 맨시티가 아예 골을 못 넣은 건 아니죠. 22분에 제 그릴리시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두 줄 수비를 뚫기 힘들었는데 오로지 맨시티의 실력으로 좁은 공간에서 패스 플레이로 찬스를 잡고 잭이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VAR로 확인하니까 온사이드가 아슬아슬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수비수의 엉덩이 때문에 옵사이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게 당연한 흐름이니까 이상할 것도 없었죠. 전반전 이대로 1대0으로 맞췄을 때 맨시티는 슈팅만 14개를 때려냈고 위협적인 상황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뒤진 상황에서도 역습 한 방만 노리다 보니까 잘 잠궜고 버텨냈습니다. 후반전에는 경기 시작 7분 만에 알바레스의 프리킥 골이 나왔는데 2년 전 손흥민이 넣었던 골과 비슷했죠. 그런데 이 골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킥을 하는 순간 로드리가 옵사이드가 됐었는데, 본래 그냥 프리킥 슈팅이라면 옵사이드와 상관이 없지만 로드리가 골키퍼의 시야를 방해해서 골이 된 거라고 인정되면서 골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리액션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렇다고 맨시티가 곤경에 빠진 건 아닙니다. 바로 1분 뒤에 진짜 골이 나오면서 2대 0으로 벌려놓았습니다. 이제 승리 확률은 99%까지 올라갔습니다. 토트넘도 전날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비슷한 시간에 2대 0이 됐을 때 승리 확률이 9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강한 팀이 2점 차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건 뒤집기가 매우 힘들다고 보는 건데, 맨시티의 약점이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바로 맨시티의 경기 수와 선수들의 체력 문제입니다. 맨시티가 지난 시즌 트래블을 달성했다는 건 그만큼 선수들이 많은 경기를 뛴 거고, 올 시즌도 개막 전부터 중요한 경기들도 있어서 정말 쉴 새 없이 경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과부하가 온 거고, 맨시티가 후반전에 체력이 떨어지는 걸 여러 차례 목격했었죠. 맨시티는 또 3일 후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넘어가서 클럽 월드컵 4강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지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 경기에서 선수들을 교체하지 않는 걸 선택했고, 당연히 체력 방전은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맨시티의 약점인 뒷공간이 롱볼 한 방에 뚫리면서 결국 실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체력이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맨시티는 후반전에 80여 분 동안 슈팅이 4개밖에 없었습니다. 86분쯤에 크리스탈 팰리스 수문장에 또 한 번 선방을 선보인 후 크리스탈 팰리스는 약 10분 동안은 맨시티와 맞불 작전을 펼치면서 비등비등했습니다. 압박 강도도 높였고, 확실히 후반 마지막은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들의 움직임이 더 가벼워 보였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 2대1 스코어를 지켜내는 게 목표가 되면서 점유율이 높은 만큼 패스 플레이로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는 수비도 성공하고 볼을 잡을 때마다 롱볼로 상대를 더 지치게 만들면서 기회를 만들었고, 그러다 92분 사고가 터집니다. 롱볼 한 방에 맨시티 수비가 붕괴되고 우왕좌왕하는 중에 결국 박스 안에서 페널티킥을 허용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승점 2점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서 지쳐있는 알바레스, 필포드, 실바까지 다 볼을 뺏겨버리면서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맨시티는 다 이긴 경기를 승점 1점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챔피언스리그의 단골팀이 되려면 선수층이 두꺼워야 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잘한다고 막 쓰면 안 돼요. 네. 실제로 맨시티도 굵직한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나갔다 보니까 마땅한 교체 자원도 없긴 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과르디올라의 용병술 실패도 한몫했습니다. 아직 전반기 다 끝난 것도 아니지만 현재 상위권 팀들은 모두 유럽 대항전 다음 라운드도 진출했기 때문에 분명 체력 문제는 더 생길 것입니다. 네. 상위권 팀들 중에 가장 체력 만땅은 토트넘이거든요. 네. 1월만 잘 버텨준다면 토트넘 사고 칠 명분 충분합니다. 네. 이제 리버풀, 아스날 경기들 남아있는데 맨유 간절히 응원해 봅니다. 리버풀과 비기지 못할 거라면 5실점 초토화!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